(31번) 교배의 모본 선정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교배, 자, 교잡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꽃이 이제 A 종자의 품종의 꽃이 있고 B 종자의 꽃이 있으면 두 개를 교배를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거의 어버이 A 작물과 B 작물 이런 것들 모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선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자,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 그 어버이의 모본의 유전자원의 평가 성적을 검토하기도 하고, 또한 그 교배 모본에 사용된 실적을 활용하는 거죠. 그 품종 자체가, 모본 자체가 기존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 유용한 품종이었으면 그것을 한 번 더 육종가가 목표하는 데 이용하기 좀 더 수월하시겠죠. 또한 F1 종자의 잡종광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 능력을 검정하여서 교배친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배 모본 선정 시에는 유전자의 특성과 실질적인 능력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잡종광세 때는 조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까지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2번이 좀 틀렸어요. 대량 증식을 위해서 양친의 조직 배양식 재분화 능력을 검토한다. 교배 모본이 확정이 되고 이런 걸 증식을 할 때 그때 이용되는 방법이 2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32번 질적 형질에 속하는 것은 매번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질적 형질, 양적 형질. 질적 형질은요, 딱딱 드러나는 거예요. 꽃 색깔, 종피 색깔, 열매 크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에요. 다른 것도 좀 보고 갈게요. 질적 형질은 몇 가지 종류로 뚜렷하게 나눠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 효율이 뛰어납니다. 소수의 주동 유전자가 지배를 하고 환경의 영향을 좀 적게 받아요. 또 이러한 특성, 즉 질적 형질 덕분에 형질의 구별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33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육종 범주, 육종의 범위가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우리가 육종을 왜 하게 되냐면 품종을 개량하고 새로운 품종을 육성시키고 새로운 이제 생물을 이제 개발하고 창성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3번도 맞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개량 품종이 상업화는 전체적인 육종 산업의 넓은 의미로 범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34번 라지비 라지엘 라지엘 스몰 bb 스몰 LL의 20%의 조항가로 부분 연관을 하고 있을 때 F2에 나타나는 표현형 라지비 라지엘의 비율은, 자, 조항가라는 건요, 두 유전자형의 교차한 비율을 얘기해요. 교차가 출현한 빈도. 그래서 즉 교차형 개체수를 총 개체수로 나누는 숫자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그 라지 L, 스몰 bb, 스몰 LL의 F2, 이제 자가 수정했을 때 F2에 나타나는 것이 이런 식으로 9대 3대 3대 1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랬을 때 이거의 b가 전체적으로 숫자를 더하면 16이죠.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라지 BL이잖아요. 16분의 9이기 때문에 56%예요. 자, 그랬을 때 20% 정도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56 곱하기 0.2 그렇게 해서 답은 66%. 35번 유전자원 보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번이 틀렸는데요. 제식의 개체수가 많으면 세대가 경과되는 동안 기회적 변동이 일어날 확률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유전자원이 이제 있을 때 체종 및 제식되는 개체수가 적을 때에는 집단 내에 특수한 유전 조성의 것만 보존이 되기도 하고, 더욱이 세대가 경과되는 동안 소위 기회적 변동이 일어나 원래 유전 조성이 다른 집단이 남을 수도 있는데, 제식 개체수가 사실은 많으면은 보감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자, 제식 개체수가 이제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체수가 적을 때.
적을 때 집단 내 특수한 유전자 조성만 보존되기 위해서 소위 기회가 딱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회적 변동이 일어나 원래의 유전 조성과 다른 집단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사실 유전자를 많이 보관하고 넓게 보관하면 좋겠지만 그런 관련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전 자원은 가능한 원상태로 보존하셔야 되고, 세대의 경과에 따라 유전자 조성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세대를 잘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존 기간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집한 종자를 필요한 만큼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식 개체수가 많을수록 이제 좋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타이트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36번. 인위적 돌연변이 유발을 위해서 코발트를 이용하면 비교적 안정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사선은, 자, 우리가 여기서 36번에 얘기하는 것은 유전 중에 유전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돌연변이가 바로 이제 돌연변이 육종법을 이용하는 거죠. 돌연변이 육종법. 그래서 돌연변이 육종법이 크게 인위적인 돌연변이가 있고요. 자연적인 돌연변이가 있어요. 번개 맞고 그러면은 이렇게 유전적 변형이 일어나서 새로운 나타나는 유전자형이 개발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인위적 돌연변이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코발트를 이용하면 이제 비교적 안정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때 방사선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 이제 요 감마선을 이용하면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영역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여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답은 2번이에요. 자, 37번. 멘델의 제1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3번. 대립형질이 분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에요. 분리의 법칙. 자, 멘델의 법칙이 이제 세 가지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멘델의 법칙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서 1법칙 물어보면 이제 분리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 이제 3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분리법칙은요, 우성이 나타난 잡종 1세대에서 자가수분하면 제2세대 F2, F1, F2죠. 그래서 F2에서 우성과 열성이 3대1로 분리되는 거죠.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감수 분열 과정에서 분리되어서 각각의 다른 생식세포로 나눠지고, 그 결과 우성과 혈성의 비율이 3대1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는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자, 38번. 초다수성. 초. 아주 수량이 많은 거겠죠. 이 초다수성 품종이 아닌 것은, 자, 답은 38번에 4번. 안산 품종이 초다수성 품종이 아니에요. 안산 품종은요, 직파 적응성, 직접 종자를 파종했을 때 잘 나타날 수 있는 내도복성이 이제 강한 품종이에요. 나머지 다산, 남천, 안다 품종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립종자원 사이트 꼭 가보셔서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 세부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국립종자원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품종 보호 차트에서 품종 보호 등록 현황 이런데 품종 명칭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검색하셔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벼하고 있었죠? 그렇게 식량작물 또 이제 벼를 찾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품종의 작물의 품종명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 품종에 대한 것들을 항상 고민하시고, 그리고 품종을 어떻게 개발하실 거를 생각하시면 제일 좋죠.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벼 종자를 육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품종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39번. 벼 신품종의 종자 증식 체계, 종자의 최종 체계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벼를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하셨어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가겠죠. 기본 식물. 여러분이 개발한 그 품종은 기본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 그래서 이게 보급종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위의 품종이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육종 해보는 게 목표예요. 육종은 쉽진 않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종가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해보시고 이 종자 기능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40번. 배추의 염색체는 2N 20개이다. 감수 분열 이후 염색체 재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배우자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배추의 염색체 수가 2N이 20이면은 N은 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종류를 구하는 것은 2의 이제 N승이거든요. 그래서 2의 10승 하면은 1024입니다. 답은 40번에 4번입니다. 41번 한번 볼게요. 일반 채소 종자의 보관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채소 종자, 무, 배추 뭐 이런 종자를 얻으셨어요. 그것을 이제 파종하시기 전에 보관을 잘 하고 싶으시면 온도는 0도에서 10도, 종자 수분은 5에서 10% 이런 상태로 보관하시면 좀 장기적으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종자가요, 수분 함량이 1% 증가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종자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고 저장 온도가 5도씩 증가할 때마다도 종자의 수명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자를 보관하실 때, 온도와 습도를 이제 잘 맞춰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적응하시면 굉장히 탄탄하실 거예요. 42번. 밤낮의 일교차가 심하거나 밤낮의 일교차가 너무너무 심하대요. 자, 그리고 질소 N, 붕소 P. 질소와 붕소의 성분이 부족할 때 주로 나타나는 카네이션의 생리장애는 이게 바로 언청이 현상의 이제 원인입니다. 자, 언청이 현상. 네. 언청이 현상은요, 이제 악할, 꽃 터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꽃 터짐. 자, 우리가 이 생리장애라는 건 환경적인 뭐 어떤 역할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꽃이 되면은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카네이션 꽃잎을 둘러싸는 꽃받침이 터져서 꽃잎이 꽃받침 바깥으로 막 흘러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고온이고 주 야간의 온도에 급격히 막 변온이 있어서 그런 상태에 이제 일교차가 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질소와 또 붕소 성분이 부족할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이 농사로라는 사이트에 굉장히 많거든요. 저 되게 많이 잘 이용해요. 그래서 그 사이트도 한번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43번. 생육 습성에 따른 모카의 종류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와, 제가 모카 진짜 좋아해요. 제가 이번 연도에 모카를 심어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자, 모카는요, 열대지방에서 자라나는 작물이에요. 생육 습성에 따라서 아시아면, 이집트면, 육지면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3번에 2번. 적체면이라는 게 없어요. 자, 적재면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리습성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9월 상순부터 이제 된서리가 오기까지 구분하는 거라서 상품 시기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카를 키워보니까 너무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물론 그 모카 솜에서 안에서 씨앗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모카 씨가 발화도 잘 되려면 그 털이 발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 털을 이제 제거할 수 있게 약간의 물질들을 처리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시아면은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분포된 것과 이런 이제 인도면으로 구분이 되고 이집트는 중남미 지역의 원산지고 육지면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대량 재배되기 시작해서 남아메리카 소련으로 구분된다. 생육 습성 그 지역에 따라 구분하면 이렇게 아시아, 이집트, 육지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44번 벼의 특성 중 특히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자, 우리가 벼가 자라날 때 이삭의 길이는요, 우리가 수분, 온도, 광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유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44번의 답은 2번 이삭의 길입니다. 45번 노후화된 논 노후화 논이라고 하죠. 여기서 용탈에 의해서 주로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성분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노후화된 논. 자, 논이요, 노후화됐습니다. 근데 그 노후화된 논의 특성을 보니까 용탈, 뭔가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뭐가 빠져나갔냐면 우리가
망간 등이 이제 이 미량 원소잖아요. 이 미량 원소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노후화 논 자체에 영양분이 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철이랑 망간이 부족하게 되면 벼의 생육 초기에는 이제 괜찮지만 가을에는 수량이 감소하는 추락 현상, 벼 알이 수수수 떨어지는 추락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벼의 논의 그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토양 검정을 하셔야 돼요. 토양 검정. 또 지금 학생들과 함께 이 토양 검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벼를 이제 퇴비를 시비하시기 전에 항상 토양 검정을 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6번이요. 고랭지에서 생산한 씨감자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는 자, 고랭지, 강원도의 이제 고도가 높은 지역을 이제 고랭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씨, 우리가 봄철에 감자를 심을 때 그 감자를 사서 심잖아요. 그 씨감자를 사서 심게 되는데 왜 고랭지에서 씨감자를 재배하냐면 자, 2번입니다. 감자의 바이러스병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고랭지 지역은 기후 관계로 진딧물도 적고 진딧물이 바이러스를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발생률이 좀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랭지 생산한 씨감자를 이제 이용하기도 해요. 아니면 조직 배양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조직 배양. 조직 배양에 생장이 잘 되는 생장점 부근을 번성하시면 거기는 바이러스가 발생할 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종자를 개발할 때는 항상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항상 신경 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47번이에요. 멀칭 재료로 용도로 알맞게 가장 선택한 것은 자, 멀칭 같은 말로 피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토양에 위에다가 덮어주는 것들을 이제 멀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검은색 멀칭 필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우선 맞는데요. 여름철 지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볏짚을 덮어두면은 우리가 이 볏짚이 토양으로 직접 닿는 햇빛을 이제 방지하기 때문에 여름철의 지온 상승은 이제 볏짚으로 방지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검은색 흑색 필름도 괜찮습니다. 검은색 필름도 괜찮고요. 자, 사실 이제 볏짚으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게 거의 친환경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하지만 이제 멀칭 필름을 걷어내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다 롯데베이루터로 갈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은데 실제로는 이제 볏짚을 깔락하면은 볏짚을 구하는 것부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름철에. 왜냐면 볏짚이 많이 생성되는 시기는 이제 벼 수확하고 나니까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이 멀칭 재료로 용도가 볏짚이 지온 상승 억제하는 건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많이 하진 않고 대신 검은색 멀칭 필름을 많이 쓰신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잡초 방제 또한 검은색 필름을 많이 쓰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과일 착색 촉진을 위해서는 알루미늄 잎인 반짝반짝한 걸 이용하시고요. 봄철 파종기의 지온 상승을 위해서는 투명한 것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약간 이불을 덮어주면서 온도를 높여서 이제 땅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48번이에요. 생력화 재배 기술의 장점으로 적합한 것은 생력화, 생산력 강화,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재배 기술인데요. 자, 이거는 1번. 토지의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을 높여줘가지고 절대적인 순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농기계도 이용하고요, 자동화도 되고, 그러니까 스마트팜 관련이 생력화 재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초제도 씁니다. 농약도 써요. 그리고 전반적인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답은 48번의 1번이에요. 자, 49번입니다. 봄 화단에 널리 이용되는 1년초 화훼로 나열된 것은 봄 화단에 이용된대요. 그러려면은 추파해야 돼요. 추파. 제가 제일 좋아해요. 가을에 파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파. 자, 가을에 파종하시는 종자, 펜지, 데이지가 있어요. 사실 이 가을에 파종하면요, 저온을 겪지 않습니까? 그럼 추나처리를 겪어서 꽃이 아주 예쁘게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을에 파종하는 추파 품종 종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펜지, 데이지 아니면은 이제 꽃냥기비 이런 품종, 아니면 디기탈리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종들을 가을에 파종하시고 봄에 예쁘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신 가을의 화단, 이 가을 화단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봄에 파종하는 거 있죠? 이걸 춘파라고 합니다. 춘파. 봄에 파종한다는 건데 봄에 파종해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거. 일일조, 메리골드, 맨드라미, 셀비아 이런 것도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이런 게 이제 1년초인데 봄에 파종하는 춘파 품종이다 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수금플루스 하려나는 1년초가 아니에요. 오래오래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9번에 1번입니다. 50번 암바라 종자에 속하는 것은 종자를요 광에 따르게 구분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호광성 종자, 형광성 종자, 광무광계 종자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바라 종자는 같은 말로 혐광성 종자라고 해요. 나는 광을 혐오해 이렇게 좀 외우실까요? 광을 싫어하는 종자들은요 보통 가직과 박가, 백합과 가박, 가박백 약간 좀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호박이 답입니다. 담배, 상추, 베고니아는요 굉장히 미세 종자고 작은 종자인데 이건 광바라 종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다 외우시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파트를 정해서 오늘은 형광성 종자부터 외워야지 생각하셔서 이제 그때그때 외우시고요. 오늘은 형광성 종자, 암바라 종자니까 지금 나온 호박 그리고 또 무 자주 나오거든요. 그거 파트 암기해 주세요. 51번 아주 꿀 문제예요. 생산량이 많은 세계 3대 작물은 옥수수, 벼, 밀 요 세 가지겠죠? 답은 2번입니다. 52번 우리나라에서 우박의 피해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자, 우박이 뭐예요? 봄, 여름철에 대기가 불안정할 때 수직으로 크게 발달한 웅대 정랑훈에서 발달해서 불규칙한 얼음덩어리가 우수수 떨어지는 현상이 바로 우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지역별로 이제 우박이 발생해가지고 작물, 특히 과채류에 피해를 많이 입히는데요. 이 시기가 바로 5월, 6월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지역에 한 지역이 발생되면 이 농업 보험에 의해서 이제 그거 보존해주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환경적으로 피해가 입히면 사실 농민들은 엄청난 손해인 거죠. 그래서 우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비닐 온실에다 하시기도 하는데 우박이 어차피 일어나면 비닐도 자체도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기상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51번에 3번이에요. 자, 53번입니다. 벼 수확 시에 벼베기와 탈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는 동시에 할 수 있대. 이게 콤바인입니다. 콤비네이션 피자 드셔보셨나요? 근데 모든 게 조합됐다는 거죠. 벼를 베기도 하고 탈곡도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예요. 저도 농기계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나 이제 가을 때는 농기계를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봄철에는 항상 또 우리가 이항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메인인 이제 트랙터도 또 중요하고 이제 콤바인 벼베기 할 때도 이제 항상 이용하는 건데 농기계를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각 지역에 있거든요. 거기서 미리 그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시면 쉽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자기능사 취득하신 다음에 추후에는 농기계 운전기능사까지 기본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한번 같이 볼까요? 경운기. 아마 시골을 생각하시면 경운기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보행용 트랙터 중에 하나로 석유로 이동되는 거라서 경운기가 이제 손을 쫙 펴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니까 쉽진 않아요. 저도 경운기 운전하는 게 아주 익숙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경운기 자체가 이제 농기계 중에서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그런 것 중에 하나라서 그 부분이 조금 위험한데 가격 대비는 참 좋습니다. 가격 대비는 굉장히 마력 수에 비해서 좀 좋은 편이고 자, 그리고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트랙터. 자, 트랙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트랙터 플러스 이제 부착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트랙터 뒤에다가 로터베이터를 달면 땅을 갈 수도 있고 뭐 쟁기를 달 수도 있고 아니면 휴립기를 달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트랙터 플러스
뭐뭐뭐가 있어야 그걸 부착하고 떼고 이런 작업들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바인더는요, 변화 보리에 이제 이거를 다 수확하면은 그 볕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묶는 그건 우리가 마시멜로 덩어리라고 생각할 때 그거를 만드는 게 바로 바인더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큰 모양의 사일리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농기계도요, 한번 다 찾아보시고 익숙하게 이제 눈을 시각화해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53번의 답은 4번입니다. 54번이에요.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작물은 이제 곡식이겠죠? 그래서 곡류예요. 자, 55번입니다. 벼의 건답 직파 재배법 중 평면 줄뿌림 재배와 효립 줄뿌림 재배를 비교할 때 평면 줄뿌림 재배에 유리한 점에 해당하는 것은 와, 이 문제를 처음 보신 분들은 얼마나 용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벼는 우리가 논에다가 항상 재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논이 물이 차는 게 아니라 건조한 논인 거예요. 건조한 논. 건조한 논 상태에서 직파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양을 하는 게 아니라 묘를 기르는 게 아니라 논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파종하는 거예요. 직접 파종. 근데 직접 파종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게 평면으로 줄 뿌릴 건지 아니면 효립으로 줄 뿌릴 건지 평면으로 줄 뿌리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효립이 뭐냐면 이랑 만드는 거예요. 이랑 만들어서 줄 뿌리는 거죠. 그래서 벼의 재배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사실은. 밑에 이제 보시면 벼의 건조한 논에서 직접 파종하는 방법이 줄뿌림, 그래서 이 평면과 휴립이 이랑 만들어서 하는 게 있고 전파도 있고 요철 고유 직파도 있고 부분 경운 직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요 밑에 보시고 유리한 점은요, 평면 줄뿌림 재배가 휴립 재배보다 파종과 수확 작업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밑에 한번 보시고요. 이런 문제 사실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자, 56번 한번 볼게요. 난과 식물 중 뿌리를 땅속에 뻗고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난과를요, 크게 지생난, 땅속에 뿌리를 내려서 생장하는 것과 착 달라붙는 거죠. 어디에 달라붙냐? 바위, 돌, 나무 껍질에 달라붙는 걸 비교해서 지생난과 착생난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생란에는요, 신비디움, 출란, 한란, 해란 이렇게 있고 착생란은 영어가 많아요. 카툴레아, 팔레놉시스, 반다, 덴드로금, 풍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56번의 답은 1번. 이 지생란에 해당되는 것은 출란이 맞습니다. 요것도 앞에 교재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꼭 참고해 주세요. 57번 콩의 10아르당 표준심이량이 476이래요. 이때 7이 나타내는 양분량은 자, 10R는요, 약 300평이에요. 자, 우리가 농약을나 아니면은 이제 비료포대 뒤에 보시면 항상 10R라고 막 기준이 잘 돼 있어요. 이게 300평이 보통 한 마직 이렇게 얘기도 하시거든요. 물론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300평당 이렇게 비료 12량이 기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때 비료포대가 이렇게 있으면 숫자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NPK입니다. 자, NPK. 그래서 4는요, 질소 4%가 있다는 거고, 7은요, 인산이 7%, 그 다음에 6은 칼륨 6%가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은 인산을 얘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하면 이 비료포대가 보통 20kg가 많거든요. 그럼 20kg에서 인산의 함유량을 고르세요 하면은 20kg 곱하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산 문제였죠? 0.071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0.7 아닙니다. 0.7은 70%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사실 제가 시험 문제 내면 이런 것까지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7번의 답은 1번. 58번입니다. 가을 뿌린 보리를요, 봄에 파종하여서 갖고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리를요, 가을에 뿌려요. 바로 추파. 가을에 파종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봄에 파종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 이해가 안 가시죠? 가을에 이제 보리를요, 가을에 파종하는 이유는 춘화 현상, 아니면 춘화 처리, 바로 영어로 이제 버널리제이션이라는 온도 저온 자극을 받아야 돼요. 이 보리 이 종자가요, 저온으로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후에 자라났을 때 이삭이 이제 생식생장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온을 받지 않고 따뜻한 봄에 그냥 파종했다 하면 이삭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대신 영양생반, 줄기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봄에 파종하실 때는요, 저온 처리 해주셔야 돼요. 저온 처리. 인위적인 저온 처리, 냉장고에 넣어서 한 며칠 정도 이제 보관했다가 저온으로 이 보리 종자를 깜짝 놀래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파종하시면 똑같이 이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답은 58번이 3번입니다. 59번이에요. 사과의 적진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사과가 병이 되게 많죠. 그 중에 생리장애 중에 적진병이 있습니다. 망간의 과잉 흡수로 인해서 과수의 줄기에 나타나는 생리장애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망간의 이제 과잉 흡수로 과수줄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못생기게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적진병이에요, 적진병. 망간에 이제 너무 많이 줘서 생기는 거죠. 이 적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목으로 아그베 나무를 사용하지 말고요. 석회, 이제 칼슘이 들어있는 것을 이제 석회를 토양에 계량하면은 훨씬 더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대목은 다른 그런 품종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이제 다른 거를 생각을 하면 다른 이제 종류의 그런 이렇게 생리장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59번 이런 문제들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60번이에요. 단일 처리를 하여 개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화초는? 자, 우리가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렇게 중일식물, 이렇게 크게 일장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단일 처리를 한다. 낮의 길이를 짧게 해서 이제 개화한다는 거는 이렇게 단일식물이거든요. 답은 국화입니다. 자, 단일식물은요, 벼, 옥수수, 콩, 담배, 딸기, 들깨, 코스모스, 국화 중에선 추국이에요. 사실 하국이라고 여름 국화도 품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국화는 가을에 많이 꽃을 보니까 추국 품종을 이용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나팔꽃, 목화, 포인세티아, 칼랑코에가 단일 처리에 알맞은 그런 작물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이해가 안 가시면 앞옆 카페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한 거는 열심히 여러분의 그 학습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화이팅!